어서 오세요. 당신의 오디오 서재. 낭독하는 밤입니다. 오늘 함께할 작품은 기드 모파상의 미스 해리엇입니다. 이 작품은 젊은 화가의 시선을 따라 펼쳐지는 한 나이든 여인과의 짧고도 깊은 인연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 겉으로는 초라하지만 누구보다 깊은 신념을 지닌 여인의 삶은 화가의 마음에 잊을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7명이 여행 마차에 타 있었다. 여자 넷, 남자 셋이었고 그중 한 명은 마부 옆좌석에 앉아 있었다. 말들이 걷는 속도로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큰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다. 우리는 동이 틀 무렵 에트르타를 출발했다. 탕카르빌 유적을 보러 가는 길이었다. 아직 졸린 상태였고 아침의 차가운 공기에 몸이 무감각했다. 특히 여자들이 자주 눈꺼풀을 내리고 머리를 숙였으며 하품도 했다. 이른 아침 사냥꾼 같은 기상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떠오르는 햇살의 아름다움에는 무심했다. 가을이었다. 길 양쪽으로는 민둥민둥한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베어낸 귀리와 밀의 짧은 줄기들이 누렇게 변해 땅을 덮고 있었다. 그 모습은 깎지 않은 수염처럼 거칠게 뻗어 있었다. 안개 낀 평야가 연기를 뿜는 듯했다. 하늘에는 종달새가 노래했고 덤불 사이에서는 다른 새들이 지저귀었다. 마침내 태양이 우리 앞 지평선에서 완전히 붉게 떠올랐다. 올라갈수록 빛이 밝아져 들판이 깨어나는 듯했다. 미소를 짓고 몸을 흔들며 마치 침대에서 일어나는 아가씨가 흰 안개 같은 셔츠를 벗는 것처럼 하얀 수증기 장막을 걷어냈다. 에트레유 백작이 좌석에 앉아 소리쳤다. 저기 봐! 산토끼다! 그는 왼쪽 클로버밭을 가리키며 팔을 뻗었다. 동물은 그 밭에 거의 가려져 있었고 커다란 귀만 보였다. 그러다가 밭을 가로질러 달아났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미친 듯이 달리며 방향을 바꾸었고 또 멈춰서서 불안하게 위험을 살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망설이는 듯했다. 그 다음 뒷발로 힘차게 땅을 차며 커다란 도약을 하더니 넓은 사탕무 밭 속으로 사라졌다. 남자들은 모두 깨어나 그 동물의 움직임을 따라 시선을 돌렸다. 르네 르마누아르는 말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 너무 무뚝뚝하군. 그리고 옆에 앉은 잠과 싸우고 있는 작은 바론 부인 세렌느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 생각하시죠, 바론 부인? 걱정 마세요. 그가 돌아오는 건 토요일이니까요. 아직 나흘이나 남았어요. 그녀는 졸린 듯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정말 어리석으시네요. 그리고 나른함을 떨쳐내며 덧붙였다. 자, 우리를 웃게 할 얘기를 하나 해주세요. 리슐리의 공작보다도 더 많은 행운을 누렸다고 소문난 세날 씨, 당신이 겪은 사랑 이야기를 아무거나 들려주세요. 레옹 세날은 한때 매우 잘생기고 힘이 넘치며 자신의 외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리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늙은 화가였다. 그는 긴 흰 수염을 손으로 만지며 미소 지었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심각해졌다.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겪은 가장 슬픈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친구들은 이런 사랑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는 25살이었고 노르망디 해안을 따라 라팽을 하고 있었다. 내가 라팽을 한다고 부르는 것은 배낭 하나 메고 이곳저곳을 떠도는 방랑을 뜻한다. 배움과 자연 풍경 감상을 핑계삼아 여관에서 여관으로 떠도는 생활이다. 이런 방랑 생활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완전히 자유 속에 산다. 어떤 구속도 없고 걱정도 없으며 내일조차 생각하지 않는다. 마음이 가는 길을 따라 걷는다. 오직 내 기분이 길잡이요. 눈으로 느끼는 즐거움이 유일한 조언자다. 어느 시냇물이 마음을 사로잡아 멈출 수도 있고 어느 여관의 문 앞에서 구워진 감자 냄새에 끌려 멈출 수도 있다. 때로는 클레마티스 꽃향기가 길을 정하게 하거나 순진한 여관 딸의 눈빛이 길을 이끈다. 이 소박한 사랑을 깔보지 말라. 그 여자들 또한 영혼과 감각을 지녔고 단단한 뺨과 싱그러운 입술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격렬한 입맞춤은 야생과일처럼 매우 달콤하다. 사랑은 언제나 값지다. 어디에서 오든지. 당신이 나타날 때 뛰는 심장, 당신이 떠날 때 흘리는 눈물은 매우 희귀하고 달콤하며 소중한 것이다. 절대 그런 것들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나는 프리메베르 꽃이 가득한 도랑가에서의 만남을 기억한다. 소들이 잠든 외양간 뒤에서, 그리고 아직도 낮의 열기로 따뜻한 곡물 창고의 집 위에서 두툼한 회색 천 위에 닿은 단단하고 탄력 있는 살결을 떠올리며 순진하고 솔직한 애무를 그리워한다. 거친 만큼 솔직했던 그 애무는 세련된 여인들에게서 얻었던 교묘한 쾌락보다도 더 섬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런 모험 같은 여행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은 시골, 숲, 떠오르는 해, 노을, 그리고 달빛이다. 화가들에게 이런 여행은 대지와의 신혼여행 같다. 그 길고도 평온한 만남 속에서 사람은 대지 곁에 조용히 홀로 남는다. 우리는 데이지와 양귀비꽃 사이에 펼쳐진 초원에 누워 밝게 비치는 저녁 햇살 아래 눈을 뜨고 저 멀리 점심종을 치는 뾰족한 첨탑이 있는 작은 마을을 바라본다. 우리는 참나무 아래 가느다랗고 키가 크며 생기로 반짝이는 풀숲 한가운데에서 솟아나는 샘물 가장자리에 앉는다. 무릎을 꿇고 몸을 숙여 그 차고 맑은 물을 마신다. 콧잔등과 콧수염이 젖을 만큼 가까이에서 그 물을 마시는 건 육체적인 쾌감이다. 마치 샘물과 입술을 맞대고 입맞춤을 하는 듯한 기분이다. 어쩌다 좁은 물길을 따라 움푹 패인 웅덩이를 만나면 우리는 알몸으로 그 안에 몸을 담근다. 그리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살갗 위를 스치는 그 차고 섬세한 흐름의 떨림을 온전히 느낀다. 피부를 간지리는 차가운 애무 같다. 언덕 위에서는 즐겁고 연못가에선 슬퍼진다. 그리고 태양이 붉은 구름바다 속으로 가라앉고 강물 위로 붉은 빛을 던질 때면 우리는 벅찬 감정에 휩싸인다. 밤이 오면 하늘 끝을 지나는 달빛 아래에서 대낮에 이글거리는 햇살 아래에서는 결코 떠올리지 못할 별난 생각들에 잠기기도 한다. 그렇게 이곳
우리가 오래 머물고 있는 바로 이 지역을 따라 방랑하던 어느 날 저녁, 나는 베누빌이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그곳은 이포르와 에트르타 사이 절벽 위에 자리한 마을이다. 나는 패킹에서 해안선을 따라 걸어왔다. 그 해안은 마치 벽처럼 곱게 뻗은 높은 절벽으로 흰 석회암 바위들이 깎아지른 듯 바다로 떨어진다. 아침부터 나는 바닷바람에 쏠린 들판의 짧고 부드러운 잔디 위를 걸었다. 그 잔디는 카페처럼 곱고 유연했다. 나는 목청껏 노래하며 성큼성큼 걸었다. 때로는 하얀 날개의 곡선을 그리며 푸른 하늘을 가로질러 유유히 떠도는 갈매기를 바라보았고, 때로는 푸른 바다 위를 떠가는 갈색 돛배를 바라보며 나는 온종일 걱정도 제약도 없이 자유롭고 무심하게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누군가 나에게 한 농가를 알려주었다. 그곳은 여행객을 받는 일종의 여관으로 노르망디식 마당 한가운데에 두 줄로 늘어진 너도밤나무에 둘러싸여 있었고 시골 여자가 운영하고 있었다. 절벽을 떠나 나는 큰 나무들에 둘러싸인 마을로 가서 르카슈르 부인 집에 찾아갔다. 그녀는 주름진 얼굴에 엄격한 시골 여인이었고 늘 마지못해 손님을 받는 듯 경계하는 태도였다. 5월이었다. 활짝 핀 사과나무들이 마당을 향기로운 꽃지붕으로 덮고 끊임없이 분홍빛 잎조각을 빙글빙글 흩뿌려 사람과 풀 위에 쉬지 않고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물었다. 르카슈르 부인, 방이 있나요? 내가 이름을 아는 것에 놀란 그녀가 대답했다. 글쎄요. 방은 모두 예약되었는데 그래도 한번 찾아보죠. 5분 만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나는 소박한 방의 흙바닥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방 안에는 침대 하나, 의자 2개, 탁자 하나와 세숫대야가 놓여 있었다. 이 방은 부엌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부엌은 넓고 연기로 가득했으며 농장 식구들과 주인이 식사하는 공간이었다. 주인은 과부였다. 나는 손을 씻고 다시 나왔다. 나이든 주인 여자는 넓은 벽난로에서 저녁 식사용 닭고기를 천천히 익히고 있었다. 벽난로에는 검게 그을린 쇠고리가 걸려 있었다. 요즘 여행객들이 있나요? 내가 물었다. 그녀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지금은 나이든 영국 여자 한 분이 와서 다른 방을 쓰고 있어요. 나는 하루 5소를 추가로 내고 날씨가 좋으면 마당에서 혼자 식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그래서 내 식탁을 문 앞에 차려주었고 나는 노르망디 닭의 마른 다리살을 뜯어먹으며 맑은 사과주를 마시고 4일이 지난 흰 빵을 씹었다. 빵은 오래되었지만 아주 맛있었다. 갑자기 길 쪽으로 난 나무 울타리 문이 열렸고 이상한 사람이 집 쪽으로 걸어왔다. 그 사람은 매우 마르고 키가 컸으며 빨간 격자무늬 스코틀랜드 숄에 몸을 단단히 감싸 팔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허리 높이에서 하얀 관광용 양산을 든 긴 손이 보였다. 마치 미라 같은 얼굴을 회색 머리카락 뭉치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머리카락 뭉치들이 까불거리듯 움직여 머리에 헤어롤을 감은 저린 청어를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내 앞을 눈을 내리깔고 빠르게 지나쳐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이 이상한 등장에 나는 즐거워졌다.
분명히 우리 주인이 말했던 나이든 영국 여자, 내 이웃이었다. 그날 나는 그녀를 다시 보지 못했다. 다음 날, 당신도 아는 에트르타까지 내려가는 그 매력적인 골짜기 끝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을 때 언덕 꼭대기에 이상한 것이 서 있었다. 마치 깃발이 달린 돛대 같았다. 그녀였다. 내가 보자 그녀는 곧 사라졌다. 정오에 점심을 먹으러 들어와 나는 그 독특한 노부인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공용 식탁에 앉았다. 하지만 그녀는 내 인사에 응하지 않았고 내 작은 배려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나는 집요하게 그녀에게 물을 따라주고 재빠르게 음식을 건네주었지만 그녀가 내게 보낸 고마움이라곤 거의 알아차리기 힘든 미세한 고개 끄덕임과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영어의 속삭임 뿐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신경 쓰기를 멈췄지만 그녀가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사흘이 지나자 나는 그녀에 대해 레카슈르 부인만큼 잘 알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미스 해리엇이었다. 여름을 보내기 위해 외딴 마을을 찾던 중 6주 전 베누빌에 머무르게 되었고 떠날 생각은 전혀 없는 듯했다. 그녀는 식사 시간에 결코 말을 하지 않았고 작은 개신교 전도 서적을 읽으면서 빨리 먹었다. 그리고 그런 책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다. 심지어 신부도 아이를 통해 2푼을 주고 4권이나 받았다. 어느 날 그녀는 갑자기 전혀 예고 없이 주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주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며 그분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서 주님의 위대함을 경외합니다. 자연 속에서 숭배하며 항상 마음에 간직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놀란 주인 아주머니에게 세상을 개종시키려는 전단을 또 하나 건넸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다. 마을의 교사가 그 여자는 무신론자야 라고 선언한 후로 일종의 비난이 그녀에게 씌워졌다. 르카슈르 부인이 신부에게 물었을 때 신부는 그 여자는 이단자지만 하나님은 죄인의 죽음을 원하지 않으시니 나는 그녀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무신론자와 이단자라는 말의 정확한 뜻을 모르던 사람들은 이 단어들로 인해 의심과 불신을 품게 되었다. 게다가 영국 여자라는 그녀가 부유하며 가족에게 쫓겨 평생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왜 가족에게 쫓겨났냐고? 당연히 그녀가 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그녀는 원칙에 집착하는 열광적인 신앙인 중 한 명이었으며 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완고한 청교도 여성 중 하나였다. 그런 고집센 나이든 독신 여성들은 유럽 각지의 여관 식탁마다 나타나 이탈리아를 망치고 스위스를 오염시키며 지중해의 아름다운 도시들을 살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상한 버릇과 엄격한 금욕주의, 이해하기 어려운 복장, 그리고 밤이면 마치 고무장갑을 끼고 다니는 듯한 특유의 냄새를 풍겼다. 호텔에서 그런 여자를 보면 나는 들판에서 허수아비를 본 새들처럼 달아났다. 하지만 이 여자는 너무도 독특해서 나는 그녀가 전혀 싫지 않았다. 레카슈르 부인은 본능적으로 농촌 사람이 아닌 모든 것에 적대적이었다. 편협한 마음속에서 그녀의 열광적인 태도에 일종의 증오를 품고 있었다. 그녀는 그 여인을 표현할 경멸 섞인 단어를 하나 찾아냈는데 그 단어가 어떻게 입술에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었고 어떤 혼란스럽고 신비로운 정신작용이 그것을 불러냈다.
그 단어는 바로 악마 같은 여자였다. 엄격하고 감상적인 존재에게 붙은 그 말이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나는 그 여인을 악마 같은 여자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녀를 볼 때마다 그 단어를 소리내어 말하는데 묘한 즐거움을 느꼈다. 나는 레카슈로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그 악마 같은 여인은 오늘 무슨 짓을 하고 있나요? 그러자 그 시골 아주머니는 분개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믿으시겠어요, 선생님? 그 여자가 다리 하나가 으스러진 두꺼비를 주워서 방에 데려가더니 화장실 대야에 넣고 사람 치료하듯 붕대를 감고 있어요. 이게 모독이 아니면 뭡니까? 또 한 번은 절벽 아래를 산책하던 중 그녀는 막 잡힌 커다란 생선을 사서 그걸 바다에 다시 놓아주기 위해 던져버렸다. 그리고 넉넉히 값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부는 그녀에게 욕설을 퍼붓는데 마치 그녀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간 것처럼 격분했다. 한 달이 지난 후에도 그는 그 일을 이야기할 때마다 분노에 치달아 고함과 욕설을 내뱉었다. 그렇다. 그 여자는 정말 악마 같은 여자였다. 미스 해리엇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그녀를 르카슈로 아주머니는 천재적인 영감으로 그렇게 명명한 것이다. 젊은 시절 아프리카에서 복무한 경력 때문에 삿부르라 불리던 마국간 청년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다. 그는 능글맞은 표정으로 말했다. 저 여자는 한때 제법 잘 나갔던 늙은이야. 불쌍한 그 여자가 그 말을 들었더라면 어땠을까? 한편 하녀 셀레스트는 그녀를 마뜩찮아하며 마지못해 시중을 들었지만 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아마도 그녀가 외국인이고 다른 인종, 다른 언어, 또 다른 종교를 지녔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결국 그녀는 정말 악마 같은 여자였다. 그녀는 들판을 헤매며 자연 속에서 신을 찾고 숭배하는 데 온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그녀가 덤불 속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나뭇잎 사이로 빨간색이 언뜻 비쳐 보여 가지를 헤쳐보니 미스 해리엇이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그런 모습을 들킨 것이 당황스러웠던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마치 대낮에 들켜버린 올빼미 같았다. 가끔 내가 바위 사이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면 그녀가 갑자기 절벽 끝에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모습은 꼭 신호기처럼 정지해 있었고 그녀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드넓은 바다와 붉게 불타는 하늘을 열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또 어떤 날은 계곡 아래에서 빠르게 걷는 그녀를 보기도 했는데 영국 여인 특유의 탄력 있는 걸음으로 걸어가던 그녀에게 나는 이끌리듯 다가가곤 했다.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얼굴, 신들린 듯한 마르고 형언할 수 없는 그 얼굴, 내면 깊숙이 기쁨으로 충만한 그 표정을 다시 보고 싶어서였다. 자주 농가의 어귀에서 그녀를 마주치기도 했다. 사과나무 그늘 아래 풀밭에 앉아 무릎 위에 펼쳐놓은 작은 성경책을 들여다보며 시선은 멀고 먼 어딘가를 향해 떠 있었다. 이제 나는 이 조용한 시골을 떠날 수 없게 되었다. 넓고 부드러운 풍경이 주는 수많은 사랑의 끈들이 나를 이곳에 붙잡아 두고 있었다. 나는 이 외딴 농가에서 참으로 편안함을 느꼈다. 모든 것에서 멀리 떨어져 흙 가까이에 머물며 언젠가 우리 몸으로 비옥하게 될 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푸른 땅 곁에 있다는 것이 좋았다. 그리고 어쩌면
솔직히 말해 조금은 호기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 괴상하고 신비한 미스 해리엇을 좀 더 알고 싶었고, 이런 떠돌이 노년의 영국 여인들, 그 외로운 영혼들 속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우리는 꽤 기이한 방식으로 알게 되었다. 나는 방금 내가 보기에 멋지다고 생각한, 그리고 실제로도 멋졌던 습작 하나를 막 마친 참이었다. 그 그림은 15년 뒤에 10,000프랑으로 팔렸다. 게다가 그건 2 더하기 2는 4만큼 아주 단순한 구성이었다. 학구적인 기법에서 벗어나 있었다. 내 캔버스 오른쪽 전체에는 바위 하나가 그려져 있었는데 큰 혹들이 솟아있는 거대한 바위였다. 그 위에는 갈색과 노란색, 붉은색의 해조류가 뒤덮여 있었고 햇살이 그 위로 기름처럼 흘러내리듯 쏟아지고 있었다. 태양은 내 등 뒤 어딘가에 숨어 있어 그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빛은 바위 위로 쏟아져 내렸고 그 바위를 불타오르는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바로 그거였다. 눈이 부실 만큼 찬란했고 불타는 듯한 빛으로 가득했으며 장엄하고 멋진 광경이었다. 왼쪽에는 바다가 있었다. 파란 바다가 아니라 푸른 회색빛의 바다. 아니, 옥빛 바다였다. 약간 녹색이 도는 우윳빛이 나면서도 어두운 하늘 아래에서 단단해 보이기도 하는 바다였다. 나는 내 작품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여관으로 들고 가면서 춤을 추었다. 온 세상이 당장이라도 이 그림을 보았으면 하고 바랐다. 길가에 있던 소 한 마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며 이렇게 소리쳤던 기억이 난다. 이것 좀 봐. 이보게 이런 건 자주 못 볼걸?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목청껏 소리치며 르카슈로 아주머니를 불렀다. 시골 여인이 다가와 멍한 눈으로 내 그림을 바라보았다. 소인지 집인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도무지 분간할 줄 모르는 눈이었다. 미스 해리엇이 들어오고 있었고 내가 캔버스를 2팔로 번쩍 들어 여주인에게 보여주고 있을 때 그녀는 마침 내 뒤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 악마 같은 여자는 그걸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처음부터 그녀 눈에 띄도록 일부러 그렇게 들고 있었으니까.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놀란 듯, 압도된 듯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건 그녀의 바위였던 것이다. 그녀가 올라가 마음껏 꿈을 꾸곤 하던 바로 그 바위. 그녀는 아주 강하게, 아주 감탄스럽게 아오 하고 영국식으로 탄성을 내뱉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돌아보았고 이렇게 말했다. 이게 제 최신작입니다, 아가씨. 그녀는 감탄하며 익살맞고도 다정하게 속삭였다. 오, 선생님. 당신은 그 본질을 생생하게 이해하고 계세요. 나는 정말 얼굴이 붉어졌다. 그 칭찬이 여왕에게서 들은 것보다 더 감동적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매료되고 완전히 사로잡히고 굴복해버렸다. 진심으로 말하는데 나는 그녀에게 키스하고 싶었다. 나는 항상 그렇듯 그녀 옆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그녀가 처음으로 입을 열어 큰 소리로 생각을 이어 말했다. 오, 나는 자연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내가 그녀에게 빵과 물, 그리고 와인을 내밀었다. 그녀는 이제 미라처럼 작은 미소를 지으며 받아들였다. 나는 풍경 이야기를 시작했다. 식사를 마친 후 함께 일어나
마당을 가로질러 걷기 시작했다. 아마도 저녁 노을이 바다 위에 거대한 불길을 피우는 광경에 이끌렸던 모양이다. 나는 절벽 쪽으로 통하는 문을 열었고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이제 막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눈 두 사람처럼 기뻐했다. 따뜻하고 나른한 저녁이었다. 육체와 정신이 모두 행복한 그런 평온한 저녁 중 하나였다. 모든 것이 즐거움이었고 모든 것이 매력이었다. 부드럽고 향기로운 공기가 허브와 해조류의 향을 머금고 야생의 향기로 후각을 어루만지며 바다의 맛으로 입맛을 감싸고 깊게 스며드는 부드러움으로 정신을 다독였다. 우리는 이제 아찔한 절벽 끝, 우리 바로 100m 아래에서 파도가 출렁이는 광대한 바다 위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입을 벌리고 가슴을 활짝 피며 대서양을 지나 우리에게 부드럽게 닿는 차갑고 짠 바람을 마셨다. 그 바람은 파도가 오랫동안 입맞춤하듯 천천히 피부 위를 스쳤다. 체크무늬 쇼를 꼭 두르고 영감을 받은 듯한 표정으로 바람에 드러난 이를 드러내며 그 영국 여인은 거대한 태양이 바다 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앞, 저 멀리 시야 끝자락에는 세 개의 돛대가 불타는 하늘을 배경으로 실루엣을 그리고 있었고 좀 더 가까이에는 증기선이 지나가며 연기를 내뿜었는데 그 연기는 끝없이 이어져 지평선을 가로질렀다. 붉은 태양은 여전히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곧 찬란한 별빛 한가운데 철제 틀 안에 갇힌 듯한 모습으로 물에 닿았다. 태양은 점점 잠겨 들어갔고 바다에 삼켜져 갔다. 우리는 태양이 작아지고 결국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오직 작은 배만이 여전히 멀리 금빛 하늘을 배경으로 뚜렷한 실루엣을 드러내고 있었다. 미스 해리엇은 열정 어린 눈길로 불타는 듯한 저녁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확실히 하늘과 바다 그리고 온 지평선을 껴안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품고 있었다. 그녀가 속삭였다. 아우, 사랑했어요. 나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힌 것을 보았다. 그녀가 다시 말했다. 나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작은 새가 되고 싶었어요. 그녀는 내가 자주 보았던 것처럼 절벽 위에 꼿꼿이 서 있었고 자주색 쇼를 두른 모습도 붉게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내 스케치북에 그려놓고 싶었다. 마치 황홀경에 빠진 사람을 풍자한 만화 같았다. 나는 웃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여전히 서 있었다. 내가 자주 보았던 모습처럼 절벽 위에 꼿꼿이 자줏빛 숄에 감싸여 붉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림 이야기를 했다. 동료에게 말하듯 색조와 명암, 힘있는 터치 등을 전문 용어를 써가며 설명했다. 그녀는 매우 주의 깊게 들었다. 단어의 생소한 의미를 알아내려 애쓰고 내 생각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듣고 있었다. 그러다가 가끔씩 이렇게 말했다. 오, 나 이해했어요. 정말 가슴이 뛰었어.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다가와 재빠르게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우리는 단번에 친구가 되었다. 그녀는 착하고 순박한 사람이었다.
마음속에 용수철 같은 성정을 지녀 한순간 열정에 불타는 듯 도약하곤 했다. 그녀는 결혼하지 않은 50대 여자들처럼 어딘가 흔들리는 모습이었다. 시들어진 순수함 속에 젖어 있는 듯 보였지만 그 가슴엔 여전히 아주 젊고 뜨거운 무언가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연과 동물을 사랑했다. 오래되어 숙성된 술처럼 깊고 강렬했고 남자들에게는 주지 않은 감각적인 사랑이었다. 어미 개가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모습, 새끼말과 함께 초원을 달리는 앞말, 짹짹거리는 작은 새끼새들로 가득한 둥지를 보면 그녀는 확실히 지나치게 벅찬 감정에 사로잡혀 가슴이 두근거리곤 했다. 식당의 공동 식탁을 떠도는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이여, 우스꽝스럽고 가련한 사람들이여, 나는 그 사람을 알고 난 뒤로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워졌다. 나는 곧 그녀가 내게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차마 용기를 내지 못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그 수줍음을 재미있어하며 지켜보았다. 아침이면 나는 화구 상자를 메고 길을 나섰고 그녀는 마을 끝까지 나를 조용히 따라왔다. 입을 열지 못한 채 눈에 띄게 불안해하며 말문을 열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갑자기 돌아서서는 특유의 깡충거리는 걸음으로 서둘러 자리를 떴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그녀가 용기를 냈다. 저 당신이 그림 그리는 거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리고는 마치 엄청나게 대담한 말을 한 사람처럼 얼굴을 붉혔다. 나는 그녀를 뿌띠발 계곡 깊숙한 곳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나는 큰 스케치를 막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 뒤에 서서 모든 동작을 집중해서 지켜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아마도 나를 불편하게 할까 걱정한 듯 그녀가 고마워요 라고 말하고는 떠났다. 짧은 시간 안에 그녀는 점점 더 편해져서 매일 나를 기쁘게 따라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접이식 의자를 팔 아래 끼고 다녔는데 내가 그것을 가져가려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옆에 앉았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머물며 내 붓 끝이 움직이는 모든 순간을 눈으로 따라갔다. 내가 나이프로 넓은 색 덩어리를 갑자기 얹어 정확하고 뜻밖의 효과를 냈을 때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놀라움과 기쁨, 감탄이 섞인 작은 아우 하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내 그림에 대해 다정한 경외심을 품고 있었고 거의 신성할 정도로 인간이 신의 작품 한 조각을 재현한 것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내 작업은 그녀에게 일종의 성스러운 그림처럼 보였고 가끔은 나에게도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며 나를 전도하려 하기도 했다. 그녀가 믿는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었다. 마치 시골의 철학자 같은 존재였는데 대단한 능력도 큰 힘도 지니지 못한 분이었다. 그녀는 늘 하나님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부정과 불의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슬퍼하는 모습으로 상상하곤 했다. 마치 그 일들을 막을 힘조차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게다가 그녀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사이인 듯 보였고 그분의 비밀과 속상한 일까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하나님이 원하셔 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 라고 말하곤 했는데 마치 하사가 신병에게
대령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통보하듯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내게 하늘의 뜻을 전하려 애쓰면서도 내가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걸 진심으로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나는 매일 아침 내 주머니며 땅에 내려놓은 모자 안, 화구 상자 속, 문 앞에 반드시 놓인 구두 안에서 틀림없이 천국에서 직접 받아온 듯한 자그마한 신앙 책자를 발견하곤 했다. 나는 그녀를 오랜 친구처럼 대했으며 허물없는 친근함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곧 그녀의 태도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는 걸 눈치챘다.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작업을 하고 있을 때면 그게 골짜기 깊숙한 곳이든 움푹 파인 길 한가운데든 그녀가 갑자기 나타나는 모습을 보곤 했다. 빠르고 일정한 걸음으로 다가오는 그녀는 마치 달리기라도 한 듯 혹은 무슨 깊은 감정에 휘말린 듯 숨을 헐떡이며 불쑥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매우 붉었는데 다른 어떤 민족도 갖지 못한 영국인 특유의 붉은 빛이었다. 그러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얼굴빛이 창백해졌고 흑빛으로 변하며 금방이라도 기절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점차 본래의 얼굴로 돌아오더니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멈추고 벌떡 일어나서는 마치 도망치듯 이상하리만치 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그럴 때면 나는 혹시 내가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만들 만한 무슨 말을 했던 건 아닌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곤 했다. 결국 나는 그것이 그녀의 본래 모습이며 우리가 처음 알게 되었을 때는 아마도 나를 의식해 조금 다른 태도를 보였던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바람이 세차게 부는 해안가를 몇 시간 걸은 뒤 농장으로 돌아오면 나선형으로 꼬인 긴 머리카락이 풀려 용수철이 끊어진 듯 늘어져 있었다. 예전에는 그런 모습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바람이 머리를 헝클어뜨려 놓은 채로 거리낌 없이 저녁을 먹으러 오곤 했다. 그녀는 이제 자기 방으로 올라가서 내가 등잔유리라고 장난스럽게 부르던 안경을 고쳐 쓰곤 했다. 그리고 내가 친근한 농담조로 오늘은 별처럼 아름다우시군요, 미스 해리엇이라고 말하면 그녀는 늘 당황하며 곧 얼굴에 15살 소녀의 붉은 기운이 살짝 올라오곤 했다. 그러더니 다시 완전히 야생처럼 변해 내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러 오지 않았다. 나는 생각했다. 위기일 뿐 곧 지나가리라. 그러나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이제 내가 말을 걸면 그녀는 일부러 무심한 척하거나 은근히 짜증을 내며 대답했다. 그리고 갑자기 거칠고 참을성 없게 행동하고 신경질을 냈다. 나는 식사 시간에야 그녀를 볼 수 있었고 우리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정말로 내가 무언가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생각되어 어느 날 밤 그녀에게 물었다. 미스 해리엇, 왜 예전처럼 나와 함께 있지 않나요? 내가 무엇을 해서 당신을 불쾌하게 했나요? 당신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녀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말투로 화를 내며 말했다. 저는 언제나 예전처럼 당신과 함께 있었어요. 당신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고는 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갔다. 그녀는 가끔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때부터 나는 자주 생각했다. 사형수들이 최후의 나를 선고받을 때 저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게 아닐까 하고. 그녀의 눈에는 일종의 광기, 신비롭고 격렬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이루어질 수 없는 것에 대한 격렬하고 초조하며 무력한 열망과 열병 같은 것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 안에 싸움이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마음이 알 수 없는 힘과 싸우고 있었고 그 힘을 길들이려 애쓰는 듯했다. 어쩌면 또 다른 무언가도 있을지 모른다. 내가 뭘 알겠는가? 내가 뭘 알겠는가? 정말로 그것은 기묘한 깨달음이었다. 얼마 전부터 나는 매일 새벽부터 한 그림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주제는 이러했다. 깊고 움푹 팬 골짜기 하나가 있다. 가시덤불과 그 나무로 덮인 두 비탈이 그 위를 감싸고 있고 골짜기는 새벽녘이면 종종 들판 위에 떠오르는 우윳빛 안개, 손뭉치 같은 연못 속에 파묻히듯 사라졌다. 그 짙고도 투명한 안개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 정확히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렴풋이 느낄 수 있다. 사람 2명, 한 남자와 여자가 팔을 감고 껴안고 입을 맞추며 다가오고 있다. 여자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보고 있고 남자는 몸을 굽혀 그녀에게 입 맞추고 있다.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든 첫 햇살이 새벽 안개를 가로지른다. 분홍빛을 띤 그 빛은 투박한 연인들 뒤에서 안개를 물들이고 희미한 그들의 그림자를 은빛 광명 속으로 흘려보낸다. 정말 좋다. 맹세컨대 참으로 아름답다. 나는 에트르타의 작은 골짜기로 이어지는 비탈길에서 작업 중이었다. 운 좋게도 그날 아침엔 내가 원하던 부유하는 안개가 깔려 있었다. 무언가가 내 옆에 유령처럼 솟아올랐다. 미스 해리엇이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달아나려 했다. 그러나 나는 그녀를 불렀다. 오세요, 아가씨. 작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녀는 마지못해 다가왔다. 나는 그녀에게 그림을 내밀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가만히 서서 그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신경질적인 경련을 일으키며 울었다. 마치 눈물을 참기 위해 오랫동안 싸웠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저항하면서도 무너져버리는 사람들처럼.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 이해할 수 없는 그녀의 슬픔에 나 또한 감동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충동적인 애정 표현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건 생각보다 먼저 움직이는 전형적인 프랑스인다운 행동이었다. 그녀는 몇 초 동안 자신의 손을 내 손 안에 그대로 두었고 나는 온몸의 신경이 뒤틀리듯 떨리는 그녀의 손을 느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손을 갑자기, 아니 거의 확 뺐다. 나는 그 떨림을 이미 느껴본 적이 있었기에 알아챘고 그것이 틀림없다는 것도 확신했다. 아, 나이가 15이든 50이든 평민이든 귀족이든 여자의 사랑의 떨림은 내 마음을 깊이 울려서 나는 결코 그것을 이해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녀의 연약한 존재가 떨리고 진동하며 기진맥진해 있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기적을 본 사람처럼 나를 놀라게 했고 죄를 지은 사람처럼 깊은 슬픔에 잠긴 나를 남겨둔 채 아무 말 없이 떠났다.
나는 점심 먹으러 방에 들어가지 않고 절벽가를 한 바퀴 돌러 나갔다. 울고 싶은 마음과 웃고 싶은 마음이 함께 들었다. 이 상황이 우습기도 하고 가엾기도 했다. 나는 스스로가 한심해졌고 그녀는 불행해서 미쳐가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떠나는 것뿐이라고 판단했고 결심했다. 이리저리 떠돌다 조금 슬프고 몽상에 잠긴 채 저녁 식사 때쯤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다. 미스 해리엇은 조용히 심각한 표정으로 식사를 하면서 아무와도 말하지 않았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과 태도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인 아주머니를 향해 르카슈르 부인, 곧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부인은 놀라고 슬픈 표정으로 그녀 특유의 느릿느릿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친절한 사람. 우리를 떠나시다니요. 우리는 당신에게 너무 익숙해졌는데요. 나는 멀리서 미스 해리엇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하지만 어린 하녀 셀레스트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18살의 통통한 처녀로 얼굴은 불그스름하고 성격은 솔직했으며 말처럼 억센 데다가 청결하기까지 했다. 그건 드문 일이었다. 나는 여관을 전전하며 하던 버릇처럼 가끔 구석에서 그녀에게 키스하곤 했다. 그저 습관일 뿐, 더 이상은 아니었다. 그렇게 저녁 식사는 끝났다. 나는 사과나무 아래에서 파이프를 피우며 마당 끝에서 끝까지 왔다 갔다 했다. 하루 종일 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 아침에 겪었던 기이한 발견, 나에게 집착한 기괴하고도 열정적인 사랑, 그 계기로 떠오른 추억들, 매혹적이면서도 혼란스러운 기억들, 그리고 어쩌면 내가 떠난다는 말에 나를 올려다보던 하녀의 눈길까지. 이 모든 것이 뒤섞이고 얽히며 내 안에 쾌활한 기분을 일으켰고 입술은 입맞춤을 갈망하는 듯 근질거렸으며 핏줄 속에는 엉뚱한 짓을 하게 만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밤이 다가오며 나무 아래로 그 그림자를 미끄러지듯 들이우고 있었다. 나는 울타리 건너편에서 셀레스트가 닭장을 다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소리 없이 달려가 그녀가 닭들이 드나드는 작은 문을 내린 뒤 몸을 일으킨 순간 두 팔로 그녀를 와락 껴안고 넓고 통통한 얼굴 위로 애정 섞인 입맞춤을 마구 퍼부었다. 그녀는 버둥거리면서도 웃었고 이런 일에는 익숙한 듯했다. 왜 나는 그녀를 갑자기 놓아버렸을까? 왜 나는 몸을 획 돌렸던 걸까? 어떻게 나는 내 뒤에 누군가가 서 있다는 걸 느꼈던 걸까? 그녀는 바로 미스 해리엇이었다. 우리를 본 그녀는 유령이라도 본 듯 가만히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부끄럽고 당황한 채 돌아왔다. 그녀에게 그런 모습으로 들킨 것이 더욱 절망스러웠다. 차라리 내가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걸 그녀가 보았더라도 그때만큼 절망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지나치게 초조하며 슬픈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누군가 우는 듯한 소리가 들렸지만 아마 착각이었을 것이다.
몇 번이나 누군가 집안을 걷고 바깥문을 여는 듯한 소리도 들렸다. 아침 무렵 피로가 몰려오자 마침내 잠에 빠졌다. 나는 늦게서야 깨어났고 점심을 먹기 위해서만 모습을 드러냈다.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미스 해리엇은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르카슈르 부인이 그녀의 방에 들어가 보니 그녀는 이미 떠난 상태였다. 아마도 그녀가 자주 그러듯 새벽부터 해돋이를 보러 나갔던 것 같았다. 아무도 그 일에 놀라지 않았고 모두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 날씨는 더웠다. 아주 더웠다. 바람 한 점 없이 나뭇잎조차 흔들리지 않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더운 날이었다. 사람들은 사과나무 아래에 테이블을 내다 놓았고 사과주를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삿부르는 자주 지하 저장고로 가서 병을 다시 채워와야 했다. 셀레스트는 부엌에서 요리를 나르고 있었다. 양고기, 감자 스튜, 볶은 토끼고기, 그리고 샐러드가 나왔다. 이어서 그녀는 우리 앞에 올해 처음 딴 체리 한 접시를 내려놓았다. 그것들을 씻고 차갑게 하려고 어린 하녀에게 아주 찬물 한 양동이를 길어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5분 만에 돌아와 우물이 말랐다고 말했다. 밧줄을 끝까지 내렸지만 양동이는 바닥에 닿았고 빈 채로 올라왔다고 했다. 르카슈르 부인은 직접 확인하고자 보러 갔는데 우물 안에서 이상한 것이 보인다고 알리며 돌아왔다. 아마도 이웃 사람이 앙심을 품고 집단을 우물에 던져 넣은 것 같았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알아보려고 우물 가장자리로 몸을 숙였다. 희미하게 하얀 물체가 보였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줄 끝에 랜턴을 달아 우물 속으로 내리기로 했다. 노란 빛이 돌벽 위를 춤추듯 비추며 점점 깊숙이 내려갔다. 우리 4명은 모두 우물 입구에 몸을 기울였고 삿부르와 셀레스트도 우리 곁에 왔다. 랜턴 빛은 희고 검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덩어리 위에서 멈췄다. 그때 삿부르가 외쳤다. 말이야, 말굽이 보여요. 초원에서 도망쳐서 아마도 밤에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갑자기 나는 뼛속까지 전율했다. 한 발을 알아보고 곧게 선 한쪽 다리를 보았다. 몸 전체와 다른 다리는 물속에 잠겨 있었다. 나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말했다. 너무 심하게 떨려서 랜턴이 신발 위에서 미친 듯이 흔들렸다. 안에 있는 것은 여자입니다. 미스 해리엇이에요. 삿부르마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아프리카에서 훨씬 더한 것들을 많이 본 사람이었으니까. 르카슈르 부인과 셀레스트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소리치고 도망쳤다. 죽은 이를 구하기 위해 행동해야 했다. 나는 하인을 허리 부분에 단단히 묶고 도르래를 이용해 천천히 그를 그림자 속으로 내려보냈다. 그가 손에 랜턴과 밧줄을 쥐고 있는 것이 보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그의 목소리가 멈춰요! 하고 외쳤다. 나는 그가 물속에서 무언가를 건져 올리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건 다른 다리였다. 그는 두 발을 함께 묶고 다시 당기세요! 하고 외쳤다. 나는 그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팔은 부러진 듯했고 근육은 힘이 빠져 흐물거렸다. 혹시라도 매듭이 풀려 그를 다시 떨어뜨릴까 봐 두려웠다.
그의 머리가 우물 가장자리 위로 모습을 드러내자 나는 묻고 말았다. 그래서? 마치 그가 저 깊은 아래에 있는 그녀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기라도 한 듯이. 우리는 둘 다 우물 가장자리 돌 위로 올라섰다. 마주선 채 몸을 기울여 우물 안을 내려다보며 시신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르카슈로 아주머니와 셀레스트는 집 벽 뒤에 몸을 숨긴 채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우물에서 그녀의 검은 구두와 흰 양말이 모습을 드러내자 그들은 곧 자리를 피했다. 사부르가 그녀의 발목을 움켜쥐고 우리는 그녀를 끌어올렸다. 가엾고 정숙한 여인은 가장 부끄러운 자세로 끌려 나왔다. 머리는 흉측했고 검게 변에 찢겨 있었으며 긴 회색 머리카락은 완전히 풀려 영원히 흩어진 채로 축축하고 더러운 상태로 늘어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사부르는 경멸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맙소사, 정말 야위였구나. 우리는 그녀를 방으로 옮겼고 두 여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자 나는 마국간 하인과 함께 그녀의 장례를 준비했다. 나는 그녀의 슬프고 부패한 얼굴을 닦았다. 내 손가락 아래에서 한쪽 눈이 조금 떠졌다. 그 눈은 나를 바라보았다. 삶의 저편에서 오는 듯한 창백하고 차갑고 무서운 죽은 자의 눈빛으로. 나는 흩어진 머리카락을 할 수 있는 한 정돈했고 서툰 손으로 그녀의 이마에 새롭고 특이한 머리 모양을 다듬어 올렸다. 그 다음 나는 그녀의 물에 흠뻑 젖은 옷을 벗겼다. 어깨와 가슴, 그리고 가지처럼 가느다란 긴 팔이 조금 드러났고 나는 신성모독을 저지른 것처럼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 다음 나는 양귀비꽃과 국화, 데이지꽃, 또 향기로운 신선한 풀을 꺾어와 그녀의 마지막 자리를 덮어주었다. 저녁 무렵 이웃 여인들이 그녀를 보러 왔지만 나는 아무도 들이지 않았다. 그녀 곁에 혼자 있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밤새도록 곁을 지켰다. 나는 촛불 아래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 먼 곳에서 참담하게 죽음을 맞은 불쌍한 여인을. 그녀는 어딘가에 친구나 가족을 남겨두고 왔을까? 그녀의 삶과 어린 시절은 어떠했을까? 어디서 왔기에 이렇게 홀로 떠돌고 집에서 내쫓긴 개처럼 길을 잃고 헤매다 여기까지 온 걸까? 이 보기 흉한 모, 평생 수치스러운 결함처럼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그 껍데기 속에는 대체 어떤 고통과 절망의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걸까? 모든 애정과 사랑을 멀리 몰아내버린 그 육체 안에는 세상엔 어쩌면 이렇게도 불행한 이들이 많은 걸까? 나는 이 여인 위에 냉혹한 자연의 영원한 불공정함이 짓누르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 어쩌면 그녀는 한 번이라도 사랑받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 그 모든 버림받은 자들을 지탱해주는 그 희망조차 가져보지 못한 채로 왜 그녀는 언제나 숨어 다니고 사람들을 피해 다녔을까? 왜 그녀는 인간이 아닌 존재들, 사물이며 짐승과 새들과 풀과 꽃들에게만 그렇게도 열렬한 애정을 쏟았을까? 그리고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저 여인이 신을 믿었으리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비참한 삶에 대한 보상을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어딘가에서 바라고 있었음을. 이제 그녀는 썩어가며 언젠가 식물이 될 것이다.
태양 아래서 꽃을 피우고 소에게 뜯기고 씨앗이 되어 새들에게 옮겨지고 짐승의 살이 된 후에는 다시 인간의 살이 될 것이다. 하지만 영혼이라 부르는 그것은 깊고 검은 우물 속에서 꺼져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다시 태어나게 할 또 다른 생명들과 바꾼 것이다. 그 음산하고 침묵에 잠긴 대면 속에서 시간은 흘러갔다. 희미한 빛이 새벽임을 알렸고 붉은 빛 한 줄기가 침대 위로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그 빛은 시트와 그녀의 손 위에 불빛의 긴 띠를 그어 놓았다. 그건 그녀가 그렇게도 사랑하던 시간이었다. 나무 위에서는 잠에서 깬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나는 창문을 활짝 열고 하늘 전체가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커튼을 걷었다. 그리고 차가운 시신 위로 몸을 숙여 그 일그러진 머리를 손에 받쳐 들었다. 그러고는 천천히 두려움도 혐오도 없이 입을 맞췄다. 어떤 입맞춤도 받아본 적 없던 그 입술 위에 오래도록. 레옹 새날은 말을 멈췄다. 여자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앞자리에 앉은 데트레유 백작이 연달아 코를 푸는 소리만 들려왔다. 오직 마부만이 졸고 있었고 말들은 채찍이 멈춘 걸 느끼자 속도를 늦추고 힘없이 마차를 끌었다. 마차는 이제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마치 슬픔을 가득 실은 듯 갑자기 무거워진 것처럼 보였다. 지금까지 기드 모파상의 미스 해리엇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